비트코인을 조금 사보고 네. 맛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완전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전문 펀드 매니저처럼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법니다. 피터 린치도 분산 투자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다라고,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놓고 있는 거는 그거는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키워나가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했습니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뭐 궁금한 거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저는 네. 비트코인 축적 도와드리는 스마트한 비트코인 적금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입니다.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해주실 말씀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요. 중동에서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긴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또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해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중동 전쟁이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는 이 파이낸셜 애셋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드 애셋과 파이낸셜 애셋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부터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애셋은 우리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파생 상품도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파이낸셜 애셋이냐 하드 애셋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하드 애셋에 속합니다. 되게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왜냐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고, 그렇죠? 어떤 뭐 금처럼 예쁜 영롱한 빛을 낸다거나 떨어뜨리면 예쁜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드 애셋입니다. 왜냐면은 이 코드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업 증명이라는 말을 쓰죠. 비트코인이 금이나 지금 이제 가치금과 가격이 오르는 은이나 뭐 팔라디움이나 아니면 백금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의 하드에셋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대체 자산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 조만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격 움직임이 좋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병목 현상이 와서 완전한 디램 업턴이 와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떨어지자마자 가격이 이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다 배로 실어 날라야 되고,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원유가 필요하고, 그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히면은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 지정학적 위기에 의해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스위치가 없어요. 그 전원을 끄는 스위치가 없는 하나의 이 기술이다 보시면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이가 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고 해서 갑자기 가치가 떨어질 이유는 없죠. 전 세계적인 이 가치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쥐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떤 지역이 폭격을 당한다거나 뭐 어떤 독재자가 축출당한다거나 이런 거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는 주식이나 기타 자산들보다는 훨씬 더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키워드에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이거 게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또 모먼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박상혁 편집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자산들이 날아갈 때 비트코인 혼자 나머지 알트코인들과 함께 굉장히 가격이 이 저점을 형성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은 투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동 전쟁의 수혜를 비트코인은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드 에셋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드신 게 금이랑 팔라디움 이런 것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 전쟁 이 근황에서 이 국면에서 우리가 지금 관측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 가격은 약간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요게 한 최근 1년 동안 비트코인과 금이 보였던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사실은 상반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하드 에셋이라고 하면 왜 두 가지는 그러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하드 에셋이나 어떤 금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대중은 비트코인을 그냥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쯤으로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위험자산보다도 더 위험한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생각해보면 2022년이죠. 2022년 러우 전쟁 터지면서 이미 전쟁이라는 키워드는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요. 이번에 이란의 그 미국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제 하메네이가 추출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이제 이어지는 현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이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격상되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란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얼마 전에 또 B2 폭격이 날라서 한밤에 오한마 작전 펼치면서 이 핵시설 타격하고 그 뒤에는 바로 뒤에는 마두로 베네수엘라에서 추출하고 그 전에도 이 지정학적 텐션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2022년 러우 전쟁이 그것을 촉발한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본다면 그때부터 금값의 상승은 말이 되는 거죠. 금값 상승이 그 어떤 주식시장이나 인덱스보다도 훨씬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은까지 이제 뭐 AI 특수나 아니면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간 건 있지만 어쨌든 귀금속 상승세와 같이 간 겁니다. 팔라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뭐 총탄이나 아니면은 미사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에 바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인식이 점점 돌아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양상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 끝났다. 세계 평화는 없다. 각 전 세계가 몇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서 이제부터 엄청난 이 물리적인 또는 비물리적인 힘의 투사를 진행을 할 텐데 그게 앞으로 더 거세질 텐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미중 패권 경쟁이 앞으로 거세질 텐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무언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이제 미국 이란 침공에 의해서 굉장히 대중의 인식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머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대중은 아직도 비트코인 관심이 없겠지만 스마트머니 좀 대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헤지펀드라든지 또는 뭐 자산가들의 돈을 굴리는 이런 RA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자산 관리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3년 동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픽업해서 올라가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좀 정리를 제가 해보면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물음은 비트코인이 어떤 성격의 에셋인가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비교적 아직까지도 초기 상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이 좀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현재로서는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게 하드 에셋인데 금이랑 뭐 팔라듐 같은 하드 에셋인데 그렇게 일단 취급이 되지 못해서 사실 금 가격이 올라갈 때 좀 비교적 부진했다.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세계 물류가 특히 이제 원유 관련한 유통이 이렇게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하드 에셋의 특징이 에셋 따로 그리고 이것의 공급망 따로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에셋과 공급망이 합체돼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그 네트워크 안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이나 이런 하드 에셋보다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 잘했나요? 네,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크립토 플러스의 정리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정리 요정. 네, 이 백군정 대표님 사실 네. 이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요정으로 비트코인 요정이시군요. 통합니다. 이 요정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크립토 플러스에. 아니, 저희 이제 삶도 팍팍한데 요정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전쟁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시사를 했지만 이번 전쟁 자체는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또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전쟁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아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이 유동성 때문에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고 신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트코인이 가장 그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이 돈을 네. 써야만 하는데 보통은
옛날에 이제 봉건 영주제 시대 때는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올려서 전쟁 자금을 걷어서 전쟁을 치렀지만 신용화폐 세상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죠. 무조건 연준이나 아니면 기타 중앙은행들이 신규 화폐 공급을 통해서 전쟁 자금을 대줍니다. 그리고 납세자들한테는 세금 걷는 거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숨겨진 세금이 작동을 하죠. 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라는 일단 기본 지식을 장착해드리고 비트코인은 만약에 미국의 이번 이란 공습이 단말마에 끝나고 빨리 조기 종전되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유동성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다음 타겟을 벌써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은 쿠바, 다음은 콜롬비아, 뭐 그린랜드 매입까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중국을 어쩌면은 본토 타격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국외에서 물리적 힘의 투사가 발생해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손보고 그 전에 사실 파나마 손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란까지 정리하면서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자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강박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시나 아니면은 폴리마켓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여기에 베팅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게 그렇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텐션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고요. 무기 증강, 그다음에 전쟁 자금 조달 이 키워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기타 등등 서방 선진국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릴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안 막히고 원유 가격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서 아마 미국이 그렇게 돈을 못 풀 거다 또는 기준금리 못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통적인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드 에셋과 파이낸셜 에셋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같이 이제 전쟁이 키워드가 되고 원유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네. 이번에도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만 그러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야 됩니다. 원래 같으면. 그래서 미국채 궁극의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미국 국채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올랐죠. 무슨 말이냐면 돈이 미국채로 가는 게 아니라 금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 및 기타 등등 하드 에셋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각국 정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기조일 겁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나 저 나라보다 더 군비 늘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담는 그릇을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금을 열심히 사모은 거고 지난 3년 동안. 네. 미국은 뭐 금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기축통화국이니까 좀 그런 니즈가 덜하고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이제 전 세계로 더 많이 펼쳐 쫙 익스팬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간밤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요즘에 이제 사실 굉장히 격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하고 있는 지금 작업들이 사실은 그 중국 위주의 블록들을 해체하는 작업들이잖아요. 돈이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돈 풀기가 필연적이다. 이런 시각이 한편에서는 또 있고 저희가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되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그건 합리적인데 어쨌든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특히 원유 가격이 자극이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이랑 EU에서 이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내렸던 곳들이란 말이에요. EU랑 영국 모두 다. 근데 금리 인상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돈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나라마다 어떤 상황이냐가 다르겠지만 네. 미국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이제 미국은 케빈 월시가 이제 아마 다음 연준의장이 되면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굉장히 큰 협약을 이뤄서 이제 한 50년 만에 찾아오는 연준과 재무부의 협약, 어코드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케빈 월시가 이거를 지금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많이 말하고 다닙니다. 네. 어떤 어콜드가 필요하냐? 미국이 38조 달러의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더 늘리는 건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하지만 스캇 베센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니즈에 의해서 아무튼 우리는 장기채 위주의
현재 부채 구조를 단기채 위주로 바꿀 거고 네. 그 단기채를 열심히 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겠다는 말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연준이 단기채를 안 사주면 사실상 단기채를 소화할 만한 시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당장 뭐 2조 달러,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진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아직 초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현재 연준이 지난 12월에 QT 끝내고 네. RMP를 시작해서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정도의 재무부 국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주 티끌만한 규모죠. 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1.3조 달러, 그 뒤로 찾아온 유로존 위기 때 2조 달러, 그 다음에 2019년 리포 크라이시스 터지고 2020년 코로나 터지자 4.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네. 갈수록 커지는 양적 완화 규모에 중독되어 있는 시장은 2천억, 3천억 달러? 이 정도는 유동성 풀리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준이 이제 무조건 2조 달러 정도의 돈을 다시 푸는 구간이 온다라고, 이거는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9조 달러까지 늘린 거 네. QT 하면 시원하게 1조 달러까지 내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살을 빼는 거니까. 근데 못했죠. 네. 모르핀을 너무 많이 맞은 환자처럼 너무 빠르게 이 모르핀을 끊어버리면 환자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6조 달러까지밖에 못 줄이고 지금 다시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수학적인 필연으로 다시 늘어날 거고, 이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무조건. 이게 전쟁 이유가 아니라 예전에 뭐 금융위기든 코로나든 돈을 이렇게 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정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 국민들을 설득을 해왔어요. 인플레이션 이거 사실 아니에요. CPI에 있는 CPI 바스켓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조정하면서까지 커피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럼 커피를 빼버립니다. 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렌트를 어떻게든 조정을 합니다. 이번에 유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 비축유 뭐 풀고, 뭐 G7 비축유 풀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조선들한테 윽박질렀죠. 제발 좀 용기를 내라.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월십 없다. 우리가 다 부쉈다. 들어가!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다 하나의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인데, 나쁘게 말하자면 이제 그들한테 세뇌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통계를 조작하거나 이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연준 팔을 비틀어 가지고 국채 더 사게 해라, 이건 일도 아니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보면 이제 연준이 그렇게 해서 국채를 사주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통화 정책을 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국채 사주게 되면 또 그 돈을 쓰는 주체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 재정 정책이 앞으로는 어떤 유동성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축이 될 거다, 이런 또 분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시각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괴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선거 다가오고 있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트럼프 이기의 이제 후반부는 계속되는 하원의 탄핵 남발로 그 외부의 정치밖에 못하지 내부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선 이제 중간선거 바라보고 그다음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는 트럼프 2기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트 되겠지만 그게 그냥 미국 경기 호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 GDP의 지금 미국 주식 시장 규모가 미국 GDP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미국의 경기를 결정하는 이미 그런 재료가 돼 버렸어요. 주식 시장이 잘 돼야 소비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 실적이 좋아집니다. 미국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특히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산시장을 부양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비트코인은 하드 에셋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에 뭔가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영향을 받고 풍향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재화된 내러티브가 많이 없어요. 물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공시라던가 뭐 매출 영업이익 등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거시적인 외부 변수와 어떻게 이렇게 종합되어서 가격이 결정되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진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24시간 거래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 자체 속성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더 명확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4년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주마다 찾아오는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제 고래와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들이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면밀하게 들여다보진 않죠.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크립토 플러스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파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비트코인은 고래가 많이 샀다더라. 또는 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다 지금. 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밀어준다더라. 이런 게 이제 매스컴을 막 장악하면은 이제 매수가 몰리면서 막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제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머니들. 이제 결국 돈을 많이 굴리는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자산가들의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엔 내러티브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많이 사줍니다. 이런 상황이 한 번씩 와요. 이제 이게 결국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자산은 다 수요가 가격을 만들어내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운명은 공급량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공급량이 충분히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희소하고 그게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너무 거품을 찍지 않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장기적인 그 가격 상승 곡선을 그려내거든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지금 지난 17년 동안 보여준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전통시장과는 좀 다른 내러티브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유동성입니다. 단연 주기도 있고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도 있고 작업 증명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지금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한번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품이 크게 쌓이고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업턴이 오려면 무조건 유동성입니다. 많은 유동성이 풀려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뭐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떤 내부 변수가 많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가 너무나도 투명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 풀린다 그러면 야 비트코인이 가겠다. 일반 투자자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비트코인 투자에서 그쳐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보고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서 이름 예쁜 알트코인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엄연히 다른데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보통 그렇게 하죠. 비트코인이 뭐 비트코인이 5%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10% 오르잖아. 이러고 이제 비트코인 건너뛰고 이제 알트코인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이제 유동성 위주로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안 드릴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점을 12만 6천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연말까지 왔을 때는 가격이 그 전에 비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이제 와중에 있었던 무시할 수 없던 요소가 AI 주식의 어떤 약진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 오늘 이제 약간 기세로 지금 좀 풀어가시는 측면이 있는데 인지상정상 지금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패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봤을 때 근데 유동성이 풀렸을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AI 주식을 선택하느냐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많은 선택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제 근거나 어떤 그 논리를 좀 더 풀어주신다면? 일단 지난 2025년 1년 동안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예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AI 주식들의 약진이에요. 크립토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어와서 무지성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횡행한데 AI 주식이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애피타잇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나름대로의 그래도 4년 주기 사이클에 걸맞는 가격 상승을 24년, 25년 이끌어냈어요. 비트코인은 결국 이제 자체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알트코인은 그러면 파이낸셜 에셋이냐 하드 에셋이냐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알트코인은 파이낸셜 에셋입니다. 주식이랑 비슷합니다. 어떤 회사가 존재하고 창업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파이낸셜 에셋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그 기술 자체는 당연히 뭐 전쟁이 나더라도 오히려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그 안에서도 굉장한 큰 수혜를 받을 테지만
그 일부 기업들이 이제 뭐가 될지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죠. 근데 AI 산업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다 그러면 지난 2025년처럼 광범위한 가격 상승을 앞으로도 이끌어낼 거냐?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위기가 더 고조됐기 때문이에요. 러우 전쟁 때보다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엘리베이트돼 있고 앞으로도 이게 더 저는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드 에셋으로 사람들의 자금이 움직입니다. 점점. 그래서 오히려 AI 주식보다는 금이 앞으로도 더 그냥 뭐 지금까지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아닐지 몰라도 가격 상승을 많이 이끌어 나갈 수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7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에도 상승 턴이 왔을 때, 업턴이 왔을 때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예 시장을 리딩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리고 그 업턴이 한 6년에서 10년 정도 이어졌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2022년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금의 업턴이 왔다면 이제 3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작게 봐도 3년 더 갈 수 있는 거죠. 금이 주도하는 자산시장 상승 랠리가. 보통 슈퍼사이클 한번 시작하면 몇 년을 가니까요. 금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그 내러티브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가 이제야 픽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전쟁 터지고 좀 가격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네. 그럼 비트코인이 또 이제 비율을 보면 금이 상승기를 한번 거치면은 비트코인이 그 뒤에 따라갈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항상. 그리고 비트코인의 금 가격 대비 보면은 지금 이미 2024년에 사실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14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네. 비율이 과거에 그래서 어땠나 보면은 비트코인이 금 대비해서 이렇게 14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 RSI라고 하죠. 상대 강도가 바닥을 찍어요. 지금이 정확히 그 바닥을 찍었어요. 20 언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그동안의 상승폭을 훨씬 상회한 경우가 지난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시간이 왔다. 금이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남아 있겠지만 예전 같은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고 AI 주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선별적으로 돈이 몰리고 크게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이 이제 넥스 주인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꼭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니까 저는 또 갑자기 연관 질문이 이더리움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영상 찾아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더리움하고 리플에 대해서. 네, 어떤 얘기를 절대 하셨길래? 사지 말아라 막 이렇게 절대 사지 있던데. 말아라. 네. 저는 이제 이더리움, 리플 모두 포함해서 알트코인이잖아요.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고요.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굉장히 좋은 사용성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창업자로서 네. 우리 고객들의 삶을 단 1%라도 개선시키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돈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것들은 사용성 면에서 그렇게 큰 대중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서비스가. 근데 엄청난 돈이 몰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의 비슷해요. 아까 이제 박상혁 편집장님도 어떤 그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큰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바로 이제 무한대로 돈이 풀리는 현재 법정 화폐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쩌면 부작용이죠. 스타트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사실상.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그거의 대가로 돈을 유치를 하는 게 정상인 거고 앞단에서 어떤 바이어블한 프로덕트가 나오기 전에 앞단에서 미리 돈을 저렇게 수천억 원, 수조 원 땡기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횡행하게 이루어졌던 게 지난 3년, 4년 동안의 크립토 시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과 리플은 그 전에 이미 생겨난 거고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2016년, 15년 그때도 물론 이 법정화폐 세상이었고 그때도 이 비트코인의 성공을 본 일부 스마트 머니들이 이더리움과 리플의 등장을 보고 그러면은 제2, 제3도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 준 거고요. 그 약발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좋은 정말 사용성을 제공을 했느냐, 정말 사람들의 삶을 진일보 시켰느냐, 뭐 인터넷이나 전기나 이런 것처럼 정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느냐, 저는 제일 원칙이 입각에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여전히 말하고요. 비트코인은 그걸 이뤄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쟁이 이렇게 터지니까 더 그 가치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란에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폭발하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금융 통제나 아니면 전쟁 같은 걸로 사람들을 금융적으로 억압할 때 나갈 수 있는 엑싯, 출구가 비트코인. 라이프보트죠, 결국.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는 그 내러티브고요. 알트코인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중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업자가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탈중앙성에서 밀리기 때문에 파이낸셜 에셋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저는 이번에 다음 업턴이 오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가치와 어떤 이게 자산의 투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고 알트코인에 특히 그 수혜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현재 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비트코인의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쪽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 요정이시기 때문에 감안하고 너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예, 비트코인 요정이 이더리움 요정이 아니셔서 그렇죠. 예, 네. 어제는 또 이더리움 요정이 살짝 왔었거든요. 어쨌든 네. 예, 아까 고래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또 고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BSTR이라는 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트레저리 기업들은 굉장히 딥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스트래티지 얘기 방금 이제 박상현 편집장님도 하셨지만 네. BSTR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아담백이라는 사람이고요. 아담백은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POW, Proof of Work라고 하는 것을 해시캐시라고 하는 본인 버전의 비트코인에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차용해서 백서에 적었어요. 그래서 아담백은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고 그분이 운영하는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 또 하드웨어 지갑, 그 다음에 리퀴드라고 하는 이제 레이어 2 사이드 체인까지 굉장히 다방면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위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BSTR,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켄터 피츠제럴드죠. 지금 현재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회장이었던 지금은 그 아들이 회장인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의 스펙 회사와 합병을 해서 상장을 이제 곧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 상장 얘기하시는 거죠? 예, 스펙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BSTR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게 유일한 목적인 그런 특수한 회사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거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캐피탈로 보고요. 캐피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권, 주식, 부동산, 뭐 아트, 럭셔리 칼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거기에 이제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은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캐피탈이 앞으로 50, 100까지 커질 것으로 보는 게 스트래티지의 관점이고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걸 모으자. 근데 어떻게 모으냐? 주식시장이라는 이 루폴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자기가 상장사 지위니까 돈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돈이 무한대로 풀리니까. 주식시장에도 돈이 무한대로 들어오고 그 돈을 내가 상장사 지위를 이용하면 무한대로 빨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면 여기서 이제 강한 돈과 약한 돈의 개념이 나오는데 하드머니, 위크머니. 하드머니에 돈을 계속해서 갖다 부으면 자동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볼라틸리티가 있지만 지금 그래서 스트래티지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네. 또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은 또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 일단 시작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출사표를 던진 게 BSTR입니다. 이런 비슷한 회사가 일본에도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미국에도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또 잭 멜러스라고 하는 또 유명 그 스트라이크 CEO가 만든 XXI, 21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트레저리 회사가 있습니다만 일단 스트래티지 정도가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투자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이미 구조를 갖춘 트레저리 기업이고요. BSTR이 이 지위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네네. 마지막 질문 혹시 대표님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비트코인 같아요. 요정 오셨으니까요. 네네. 이 질문 안 해볼 수 없는데 평소에 이제 비트코인 이 DCA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추천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 요정이란 별명이 생긴 건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비중에 대한 어떤 분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혹은 뭐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를 비트코인 요정 입장에서 한번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대부분의 자산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비트코인 시장에 오리엔트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일부 주식들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약간의 돈을 투자를 합니다. 약간의 객관성을 위해서 네. 네, 비트코인에 전액 몰빵하시는 게 아니고 네.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서 네. 그래서 비슷한 관점에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현재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있을 것이고 네. 여기에 비트코인을 처음 넣는 개념이라면 관점이라면 약간 사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가능한 선에서 정말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소액으로. 소액으로.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찍먹을 해보고 네. 맛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먹어보는 거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내가 아는 만큼 비트코인 늘려나가는 게 제일 좋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아무리 제가 디지털 골드고 하드 에셋이고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네. 결국 그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네.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해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너무 막 이 퍼센티지 정해가지고 일단 집어넣고 그다음에 까먹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50% 빠지면 네. 그 넣어놓은 퍼센티지 피자 작은 조각까지도 이거 실수했네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고 네.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팟캐스트도 많이 보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보셔도 좋고 크립토 플러스 앞으로 많이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늘려나가시면서 점차 퍼센티지를 1, 2%, 10%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셔서 숫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금융 이제 월가의 하우스들은 퍼센테이지를 추천하는 어느 포트폴리오 투자를 감안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를 자산에 넣어라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디지털 에셋에 이런 광고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대표님 이 회사에 컨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두신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이 정도를 지금 트렌드로 비춰봤을 때 디지털 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게 숫자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0%에서 100%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5%, 10%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조금 사보고 네. 맛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완전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서 한 내가 50%는 그래도 좀 이해했어. 그러니까 주식 50, 비트코인 50 이런 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불이 스위치가 켜지냐 안 켜지냐 그게 중요하지.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전문 펀드 매니저처럼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법니다. 찰리 먼거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살아생전 3종목에만 투자했다고. 네. 그중 하나가 코스트코 주식이고요. 네. 나머지 2개 제 기억이 안 나요. 피터 린치도 유명한 월가의 그 투자자죠. 그분도 분산 투자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역시 또. 그러니까 10배거를 찾아서 네. 10배 올라가는 10루타 종목을 10배거로 하잖아요. 그걸 찾아서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놓고 있는 거는 그거는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굴려주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투자해서는 돈 못 번다. 그래서 확신을 키워나가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요정다운 여러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네, 네. 대해서. 네. 오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